2020년 특별기획 한민족 디아스포라 두 번째 시간은 닭 퍼포먼스 그룹 청명의 무대로 열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닭 퍼포먼스 그룹 청명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마당은 남해 독일 마을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어제는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교민분들과 함께 방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남해 독일 마을에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참 특별한 게요. 하와이 교민 이주 12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하고 또 독일로 당시에 젊었던 광부 또 간호 요원들이 건너가신 지 60년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준 그분들과 함께 오늘 특별한 방송 준비했습니다. 네,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기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곳 남해 독일 마을은 파독 광부 간호요원들이 고국에서 인생 2막을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해드린 터전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파독 전시관이 있네요. 그러게요. 네. 파독 전시관 둘러보시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생생한 한 부분을 잘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봄 소식은 남쪽에서부터 시작될 텐데 저희 남해 아직은 쌀쌀합니다만 아침이라 그래도 그런 거겠죠? 오늘 아침에 일출 장면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다 위로 해가 쫙 떠오르는데 오늘 방송 생생하게 전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티벗에 댓글창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 기다립니다. 60년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일로 가야 했던 광부들, 간호요원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분 선정해서 상품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보신 이야기 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당시에 독일로 광부 또 간호 요원들이 건너갔을까 처음 그 시작이 참 궁금했는데요. 네. 그 모든 과정을 기획한 배경훈 박사님의 아드님이자 또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 원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의 백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당시에 아버님이셨던 백영훈 박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오늘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1971년에 독일로 건너가서 6년간 광부로 일하신 분입니다. 신병윤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은 1977년에 독일로 건너간 파도 광부십니다. 민석기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청춘을 독일에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네, 다음 분은 1966년 24살에 한국을 떠나서 2009년까지 독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유길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1973년에 여동생과 함께 독일로 건너가서 30년 동안 간호요원으로 근무하신 석숙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끝으로 파도 간호요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책으로 펴낸 분입니다. 박경란 작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분들의 이야기 생생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아침마당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두 분이죠. 김학래 씨, 김정현 씨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을 모신 게요. 이분의 어머니도 파독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셰프 다리오 씨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파독 간호사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두 분 모두 일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셨어요. 그쵸. 그리고 학창 시절을 독일에서 보내시다가 한국이 좋아서 다시 돌아오셔서 독일 요리 전문 셰프, 특히 소시지 만드는데 아주 최고십니다. 맞아요. 한번 맛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나온다고 네. 어머니께 말씀드리셨어요? 네, 그렇죠. 오늘 어머님께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대신 네. 우리도 여기 자기가 만든 소세지가 네.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래서 그거 찾아서 먹어보려고. 아, 네네네. 저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는 파도 광부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들, 또 이곳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 가족들, 또 관계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서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0년 전에 낯선 독일 땅으로 건너가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한 당시의 젊은 청춘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졌다는 건 많은 예, 분들이 알고 계실 맞습니다. 텐데요. 당시의 이야기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보면 세상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업적은요,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분들이 이뤄낸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낯선 땅 독일로 떠나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던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부터 60년 전이면 1963년입니다. 아무래도 6.25 전쟁이 끝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극복하기 힘들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백훈 교수님께 당시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60년대 한국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세계 경제 통계, 세계 은행 통계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0.2%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도 40%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도 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경제가 캐나다에 이어서 10위에 머무르고 있고 캐나다와 비슷한 2%의 비중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이제는 4,500억 달러의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네. 알 수 그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해도 과언이 그러게 아닌 말입니다. 거죠. 네. 당시에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은데요. 신병윤 선생님,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때 그 당시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막 제대를 하고 아는 분을 통해서 부탁 해가지고 인천에 정유공장 짓는데 거기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그 일이 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공사 현장이라 그것도 그냥 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 네. 아유, 그러시구나.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네요. 근데 그럼- 신병희님 그 머리 그 꽁지 머리가 이뻤는데 안 보여가지고 저걸 네, 어쩌나? 아유, 오늘 예, 모자를 쓰고 오늘 열심히 네, 묶고 나오셨는데. 그 스타일이 좋으신데. 그러니까요. 오늘 뒤로 날씨가 이렇게 좀 추워서- 보여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네. 네, 이런 네.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네. 민석희 선생님께서는 그럼 당시에 어떤 일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는 정말 일할 데가 없었죠. 그때 어린 때 동대구에 그 노가다 하다가 공사 그 현장에서 동대구 그때 일을 건설할 때 하셨군요. 노가다 했어요. 그러다가 군에 선생님 갔다 와서 저희는 그냥 공사 현장에서 힘든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가 77년도 독일 막차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지하 1000m 다 일하다고 와가지고 지금은 현재 세계에서 유명한 쿠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광산에서 일을 하셨군요. 그 전에 한국에서 광산 하다가 갔죠. 실질을 하다가 이제 그때 아. 독일의 광부로 그 취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돈 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 일자리가 참 없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아니 당시에 젊은 남성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쩔쩔맸는데 여성들은 또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석숙자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태어나기는 강원도에서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시 강원도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 예. 근데 마침 조선일보 신문에 파도 간호요원이라는 공고가 났었습니다. 나는 이 길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동생과 같이 학교를 졸업을 해봐야 취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독일행을 탔습니다. 네, 아유, 갓 20살 나이에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하셨을까 싶기도 그러게 하고요. 말이에요. 네. 6.1자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간호학교를 이미 졸업한 상태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취업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좀 수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은 편이지만 그때 간호원 월급이 참 적었습니다. 간호 학교를 나와서 조사는 트레이닝을 할 때 독일에 가는 해외개발공사에서 독일로 가는 간호원을 모집한다기에 저 간호원을 서류를 제출하여 네. 독일로 왔습니다. 네, 네. 당시에는 이제 간호원이라 불리던 시절이었고 네, 네. 지금은 이제 간호사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있는데 네. 전문직이고 공부를 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또 월급이 적은 시절이었군요. 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셨다는 얘기네요. 다리오 씨 어머니께서도 한국에서 간호학교 졸업하셨던 거죠? 그렇죠. 어머니 사실 충주 사람인데 청주
간호 학교에서 나오셨는데 그때는 학교에서도 기숙사 이거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가운 같은 거도 그냥 무료로 주니까. 의상 가운이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대요. 사실 박경란 작가님께서 이제 독일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간호사 출신 어르신들을 인터뷰하셔서 책을 쓰셨으니까 그 당시에 독일로 가야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간절했는지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독일로 이주하는 어떤 삶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인들이 삶의 여기 독일 생활, 한국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떠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럼요. 외국과 모르는 낯선 땅에 언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가서 먼저 가서 그 6일자 먼저 가신 사장님네 집에 어제 우리가 묵었어요. 네네네네. 다 좋고 독일식으로 다 똑같이 해놨어요. 맞아요. 네네. 변기가 독일식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높아가지고 이게 안 닿아요. 예, 선생님 여기까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독일 네. 마을에 거주하시면서 뭐 숙박업소나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숙소에 머물러서 이제 그 마음에 너무 그러게요. 열심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독일 스타일로.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었던 그 청년들 이제 독일로 떠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지 저희가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아마도 많은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 도입을 위해 광부 간호요원 파독을 결정합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네.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셨던 게 배경훈 박사님이신데 그 이야기는 아드님이신 백훈 교수님께 들어야겠죠. 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건가요? 1950년대에 거의 유학생들이 없었고 뭐 있다고 해도 미국 유학이 처음 시작되던 그런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은사님의 권유로 독일로 유학을 가시게 됐습니다. 아마도 독일의 경제 시스템이 한국에도 잘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1호 독일 유학생 뭐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대학에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그 대학에 들어가셨던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을 해서 인민의용군으로 또 끌려가셨다가 탈출하시고 그리고 또 학도병 그리고 이제 미군 장교 통역병으로 이렇게 군대를 3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군번이 없는 군대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실 때 다시 논산 훈련소로 징집을 당하셨습니다. 격동의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때 이제 그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 이유는 동남아의 군사 쿠데타가 파급될 것을 우려했던 케네디 정부의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사 정부가 서독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방금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보라 그렇게 통보를 해줘서 당시 문교부에 알아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네. 대학을 가보니까 이제 논산 훈련소에 계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중앙정보기관에서 데리고 오셔서 이제 독일로 이제 우리 파견되는 정부에서 독일 정부의 차관 도입을 추진하려 할 때 마땅한 통용 요원이 없었는데 오히려 독일 정부에서 정보를 주셨다는 얘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독일에 차관을 좀 달라 했을 때 독일 정부가 처음에 어떤 반응이었을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독일 상공부 장관을 수행하셔서 독일에 가셨는데 처음에 독일 정부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당시 은사님과 그리고 동기생들의 도움으로 독일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마르크, 약 한 3,700만 달러의
차관을 상업 차관을 주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독일 현지에 있는 백영훈 박사님 지인들께서 도움을 네, 그렇습니다. 주셨네요. 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상업 차관을 지급 보증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동기생이었던 당시 노동부에 근무하던 분이 찾아오셔서 독일인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분이 광부와 간호 요원들을 파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독일로 오시면서 그분들의 급여가 독일의 한 은행을 통해서 입금되고 송금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그 차관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네, 독일 노동청에서 일하시던 분이 독일 현지에는 광부와 간호요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니 너희 나라에서 인력을 보내주면 그들의 급여를 한 은행에 모아놓고 지급 보증을 삼겠다. 이러면 차관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게요. 근데 들으면서 상황이 딱 잘 맞아 떨어진다 싶었던 게요. 네. 당시 대한민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그렇죠. 일자리가 필요했고 또 정부에서는 경제 개발을 이룰 자금이 필요했고 네. 이렇게 저렇게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춘대 씨는 백영훈 박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파독 광부나 간호요원 모집에 경쟁률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당시에. 네, 당시 자료에 따르면은 한 5천 명 정도를 모집했는데 4만 명 이상이 응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인데 민석기님은 그나마 계속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패자부활전으로 어떻게 겨우 해가 아니 멀쩡하신데 인물은 저렇게 좋으신데 왜? 예. 어떤 사연이었던 거예요? 뭐 이른바 추가 합격이 되셨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광산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친구 하나가 이번에 파독 모집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뭐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파딱 기다려 듣고는 아침 6시에 퇴근해가는 그냥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네. 무작정. 그거 가면 이제 무조건 가는 줄 알고. 네네. 그래 또 와가지고 해외 개발공사 이제 그 청량리 내려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오니까 아침에 라면 한 그릇 못 사 먹고 이제 해외 개발공사 갔더니 인간이 사태가 난 거예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데 네. 왜냐면 전부 해외를 갈랐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나도 이제 줄러서가 막 이렇게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 아주 내 차례 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접수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접수한다는 거예요. 잘못 찾아가셨구나. 네, 하여튼 줄서가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럼 고용노동부 어디냐 그냥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지방에 들어가 그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물으니까 영등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영등포 나 고용노동부 좀 태워주라 이거. 그러니까 마침 동사무소에 퇴근할 시간이 돼서 네네네. 막 전부 정리를 하더라고. 그래 그 물으니까 아이고 어떤 아가씨가 이제 그 아가씨한테 물었거든. 나 이거 독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접수를 하러 왔다 하니까 어제부로 제가 접수 마감해 보냈다 하는 거라. 아이고 이런. 끝났네요. 그래 내가 막 손을 뻗자고 나 좀 꼭 가야 되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뒤에 무슨 과장님이 그거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네네네. 어제 마감했는데 오늘 와서 자꾸 접수해달라고 하는데 그래 내보고 그런 거야. 어제 접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씨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내가 물어봤지 먼저 혹시 퇴근하는데 그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반대쪽으로 간대요. 네. 그럼 그리 가면 좀 접수를 해주라니까 진짜 그분이 그 가서 접수를 이제 가서 접수를 돼가지고 은인이네요.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올렸는데 나 지금 그 아가씨도 어느 집 할머니가 돼가실 거예요. 그분이 네. 진짜 보고 싶어 너무 고마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강산 가서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일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며칠 날 그때는 뭐 전화 오고 뭐 문자 온 게 아니라 전부로 와서 전부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민석이 며칠 응시하라고 이제. 그 여직원께서 도와주신 게 그래 컸군요. 그 아가씨가 그거를 어제 보냈는 거를 오늘 가서 자기가 퇴근하면서 접수를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그 시절만 아가씨 해도 지금 그런 어디 게 살고 가능했으니까. 계시는지 정말 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요새야 뭐 온라인 접수해서 저런 게 안 되는데. 이제 해놓고는 이제 강원도 내려가서 모른 척하고 같이 일했지. 이제 일하고 이제 밤새 일하고 또 며칠 시간에 역시나 또 며칠 응시하라고 이제 연락이 전부가 온 거예요. 네.
그때까지도 내 회사에서는 얘기는 안 했거든. 왜냐면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 이제 올라가 그때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뭐인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버글버글하고 지금 온 골목에 뭐 라면집이든 짬뽕집이든 그때 진촌 이때 장사 엄청 잘 됐어요. 그때.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네. 뚫으려면 일단 시험을 보셨어야 된다는 시험을 얘기잖아요. 봐요. 그때 네.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때 뭐 그러면 어떻게 뭐 시험 공부라도 좀 하고 가셨어요? 필기 시험은 봤는데 그런 이제 시험을 이제 하루 와가지고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세브란스 참 신촌에 그 대학교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래 이제 같이 자면서 지도 공부 나도 하면서 애삼촌 이런 데 나가면은 경북 고속도로가 몇 킬로면 어디서 생겨시면 태극기도 기리는 거 뭐 요런 게 이제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태극기 그리는 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태극기도 그때 몰랐는데 갑자기 밤새들 그려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1, 2, 3, 4 요랬다 하면 되잖아요. 그랬다 했는데 그때 아침에 시험을 딱 치는데 역시나 텔레비 그게 나온 거예요. 뭐 시험에요? 어떤 문제가 태극기 그리는 게?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몇백 명 시험 치니까 1호방, 2호방, 2층에 3호방 이래 치니까 네. 그때는 어떤 방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사진하고 태극기가 이렇게 같이 걸려 있었다고요. 네. 마침 우리 방에는 그게 없었는 거라. 그거 딱 맞췄지. 그 다른 방에 또 그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건 안 되겠다는 건 이제 없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격을 해갔죠. 해놓고 이제 내려갔죠. 저희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니까 체력 테스트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그쵸, 그것도 그래가지고 중요하던데. 이제 체력시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는데 또 강원도에서 이제 밤에 일하고 낮에 새벽에 차로 올라가지고 아침에 그날 시험대에서 그 수천 명이 모여 하는데 그때는 딱 앉아 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야. 그 영화에서처럼 예. 쌀가마니 드는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하셨어요? 내 차를 타는 민석이랑 딱 모래까마에 딱 들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거야. 아유, 이런. 배도 고픈데도 이래가지고 이 가슴에다 끌안고 이래가지고 그래 심사위원이 앞에 앉아 조금만 더 올려라 조금만 더 올려라 막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올려 조금만 더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안고 있다가 힘을 쓰다가 엎어진 거야. 넘어져가지고도 예. 그거를 가마에를 못 놓고 끌안고 있었는 거야. 아이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간절하고 옆에 보면 얼마나 절실하셨죠. 안타까워요. 네. 그 길로 떨어지시니까 이제 빨리 내려가야지. 불합격이라면 그건 어때냐. 그쵸. 그래서 강원도로 빨리 내려가서 회사 저녁에 또 출근했거든요. 출근해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그냥 그래놓고 이제 그 집에 이제 가마에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 정말 연습을 하고 연습하셨어요. 혹시 네. 모르니까. 혹시나 올라가도 역시나 이게 또 연락이 온 거라. 아 예. 그래요. 그때는 인원이 모자랐는지 민석이 응시하려면 요번에 안 오면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올라니까 역시나 그 모래까마에 또 드는 거야. 아 그때는 번쩍 드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요리 생각 한꺼번에 쫙 올라가지. 오, 아이고. 합격이네. 합격이라가 와. 아유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 말씀이 진짜 7.8기 진짜 끝에 그 합격 가셨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예. 이제 그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야. 왜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놓고 이제 강원도로 또 했지. 네. 네. 아유 50년 전 얘기를 어떻게 어제 경험하신 것처럼.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민 선생님은 독일에 갈 운명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옆에서 신병민 선생님이 아주 미소를 배시시 맞아요. 지으시던데 같은 그때 경험을. 생각나시죠? 네. 이 똑같은 시험 치르셨던 거예요? 예. 태극기도 그리시고 쌀가마니도 드시고. 마이크 태극기는 안 걸리고 네네. 엽기 어. 들었습니다. 엮기들은 그래서 8대1, 10대1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네. 경쟁률을 뚫으신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러게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었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독일 가셨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 간호 요원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독일에서 주경야독하며 일을 한 파독 간호 요원들입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네요. 네, 이분들이 독일에 가서 얼마나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독일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코리안 엔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을 그럴 정도더라고요. 당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사라 불리던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기적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20살 전후에 그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나 먼 타양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했던 그분들의 심적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러게 생각도 말입니다. 드네요. 영상 보시면서 옛 생각 나시는지 벌써 네. 이렇게 눈물 닦으시는 그러게요. 선생님도 계신데요. 아, 저는 퍼뜩 생각이 드는 게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존에 독일어를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가셨을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또 독어로 독일인 환자를 봐야 되니까 음. 언어의 장벽이 더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길자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언어 장벽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맨 처음에 하겐 노트람베스팔른 하겐에 있는 데서 거기서 3년 근무를 하면서 독일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1시간씩 공부를 영어 선생님이 독일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환자들이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으니까 응급 소통이 안 되면 저는 정말 3년을 끝나고 독일에 3년을 끝나고 켈른 대학병원으로 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말을 잘할 때니까 네. 여기 응급 상황에도 조치할 수도 있고 전문 직업이 됐습니다. 네. 혹시 대화가 안 통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뭐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으신지 그것도 그런 적은 궁금해요. 없었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가서 좋은 대우도 받고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아유, 아마 그 시절 생각이 나시는 모양인데 네. 대부분의 간호요원 선생님들이 차별이나 무시는 없이 없었습니다. 네, 심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단 말씀이군요. 네네 그때 그러면 영어 선생이 독일어를 가르쳐 줬고 뭐 아주 좋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나 네. 병원에서 독일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네. 주셨다는 얘기군요. 그 병원에서 선생님을 주셔가지고 네. 독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년을 끝나서 켈른 대학병원으로 와서 네. 여기 전문적인 직업을 그러셨군요. 일을 젊은 하고 시절에도 타양에서 살았지만 독일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으시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저체를 가서. 그러셨구나. 네,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모양입니다. 네. 석숙자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한 1년은 언어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저희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러나 항시 배시시 웃고 서 있는 저를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해서 독일 분들이 우리를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타양에서 먹는 것도 네.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특히 저희가 독일에 처음 가는 날 아인토프라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아무런 반찬도 없이 죽 한 그릇씩을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없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업신여기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독일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네. 아인토프를 먹는 날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저희, 어떤 네. 개념인가요? 다리오 씨가 맞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독일 2차 대전 때 많이 먹었던 보양식 요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완두콩찌개 이거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이거 그냥 에rbsen 아인토프라고 부르긴 한데 근데 완두콩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라 소시지나 뭐 고기 그리고 완두콩, 당근, 감자, 샐러리 이런 여러 가지 채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해서 혼식을 먹고 분식을 먹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인토프를 먹으면서 네. 그 시절을 기억하자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내라고 먹었던 아, 네. 음식인데 그러니까 보양식이기도 그 하고. 제사 지내고 설날 이럴 때 뭐 이렇게 남으면 누룽지도 넣고 거기 저 뭐 이것저것 해서 다 그러니까. 쓸어 넣어서 김치찌개 같이 해서 잡탕찌개 그렇죠. 같이 만든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네. 그런데 생각만 어쨌든 해도 예. 이런 맛있어요, 근데.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그냥 죽막 먹던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싶기도 서럽게 해요. 느껴지기도 네.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박경란 작가님 나와 계신데 그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 잡지사 기자로 일을 하다가 네. 독일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독일로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동행 호스피스라는 그곳의 그 단체에 대표님을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호스피스 교육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교육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파독 1세대 그 파독 강부와 간호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종을 그래서 앞둔 분들을 네네. 돌보는 교육을 받다가 오히려 임종을 앞두고 있는 파독 간호사 광부 여러분을 만나신 거네요. 네, 그분들 뵈면서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정말 그 삶들을 육성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아주 귀한 작업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파독 간호 요원분들을 그동안 만나보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그 인생들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그 빠질 게 없는 정말 다 소중한 어떤 인생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남편이 어떤 스파이인지를 모르고 그 동독 지역에 그 동독 스파이인지 모르고 그 가게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같이 이제 5년 정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당시도 독일이 네네.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네네네. 간첩이 오고 가는데 남편이 간첩인 줄 모르고 결혼을 하셨던 네네. 거군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아버지가 그 파독 독일에 가는 걸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굉장히 그런 갈등 관계를 하다가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애절했고요. 또 그 어릴 때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나중에 찾게 됐어요. 미국에 아이고. 계신 분을 찾게 됐는데 그분이 또 다시 자기를 모른다고 외면했을 때 그 상처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반대로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독일에 가서 이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호사로 갔지만 또 거기서 의사가 되거나 네. 또 성악가가 되거나 미술 화가가 되거나 또 아주 라이프치히에서 큰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에서 힘든 노동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공부를 하셔서 맞습니다. 오히려 독일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대단하시네요. 분들이 깨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유 그분들의 삶을 책을 통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아는 분도 독일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가셔가지고 네네. 성공을 해서 김재덕 씨라고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 내가 물어보면 이 액세서리 같은 거를 갖다 파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데리고 자기가만 혼자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공연을 몇십 년 전에 2번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그런 지역의 부분이 교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예. 공연을 만드셨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독일에서 어떤 생활을 해오셨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간호요원들에게 언어 장벽이 가장 높았다면 우리 광부들 역시 그 못지않은 고생을 하셨으리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하 1000m, 지열 40도의 살인적인 더위와 맞서 싸운 파독 광부들이셨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말만 들어도 그냥 한숨이 먼저 나오네요. 맞아요. 정말 예. 목숨 걸고 극한의 환경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파독 광부 관련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우연히 찾은 자료에서 여기 계신 민석기 선생님의 젊은 날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이 잘 이게 봐주세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잘 찾아보죠. 눈 네. 크게 뜨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타국의 지하 막장에서 일해야 했던 그 고통은 얼마나 아이고 저희가 뭐 말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민석희 선생님 영상 보시면서 울고 계세요. 아이고. 옛 생각 많이 나시죠? 네.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저희가 오히려 송구하네요. 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신병일 그러게요. 선생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아니 네. 그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지열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는데 장비도 무겁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하셨을까요? 입항을 하게 되면은 요즘 말하면 엘리베이터지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달하면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숨이 콱 막혀요. 아이고. 그리고 더위가 확 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까지 막장까지 걸어가려면 한 1km 정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단가루에다가 더위에다가 또 소음에다가 이런 걸 안고는 이제 더벅더벅 걸어가는 거지 현장까지. 막장까지 한 1km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제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한 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독일 반장도 있고 또 다른 외국인들도 있고 저도 있고 해서 그 더위가 힘든 것은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다 똑같으니까 무던히 참고 아 여기가 독일 광산 막장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끼면서 가는 거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 씻는 장면이 나왔는데 작업 끝나고 씻어도 그냥 먼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매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네. 없이 과정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목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제일 두려운 게 힘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차음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연장들이 차음기하고 망치 예. 또는 이제 삽 그리고 이제 뭐 도끼 뭐 또 톱 뭐 이렇게 연장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차은기는 쇠로 되었어요. 아 예.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들은 유럽 사람들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격이. 우리들한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이런 것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차은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들고 직접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하게 될 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아랫배에 힘 꽉 주고 기압을 한번 넣습니다. 아이고. 넣고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쪽팔리잖아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네, 아유. 뭐 이제 그럼요. 창피하시죠. 그럼요. 티는 못 내겠고 그래서 명식에서 코리아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자존심을 네.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덜 무거워요. 이 정신 승리군요, 이른바. 매일 그래서 매일. 한 6개월 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예, 아유, 이 6개월 동안 적응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을 얼마나 마음을 다잡으면서 네. 탄광에 나가셨을까 싶어요. 옆에 계신 민석희 선생님 아직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신데 그 눈물의 의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사실 참 그때 어려웠습니다. 돈 한 푼을 남의 돈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갚아야 되고 독일 가서 4주 동안 위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받고 이제 4주 지나면 이제 그 감독한테 이제 1대1로 이제 그 면담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떤 데 일할 거냐 이런 문제요. 그러면 나도 내인데 너 어떤 데 일할 거냐고 제일 힘든 데 일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리는 거라서 다들 수월한 데 일하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든 데 일하냐. 아무래도 한국에서 광산 경험이 좀 있으시기 있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 거야. 힘들면 돈을 많이 준다. 힘들면 돈을. 그래 4주가 받고 이제 첫 입항을 하는데 그 사커트 타고 독일에서 제일 큰 강업소가 우리 체케 로백이라는 강업소예요. 예. 이 사커트가 바로 우리 로백에 있는 사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4주가 1000m 이제 처음 내려가는데 원래 이 복장에 마스크고 뭐 이런 거 뭐 다 참 이 짐 자체가 무거워요. 아유, 그렇겠죠.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그러다 힘든지 뭐라. 짐작이 가요. 그래, 근데 이- 우리 선생님이 광산에서만 일하신 게 아니라 밤에는 광산, 낮에는 농장에서 또 일을 하셨대요. 대단하세요. 그거 그래가지고 광산에 일을 하고 또 밖에서도 물론 농장 일하고 예. 그 소 키우는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그냥 시간을 심지어 도와주고 농장에서도 참 인정받으셔가지고 돈 버리는 일은 다 했습니다. 솔직한 말은. 네. 여기 부지런하세요. 농장에서도 인정받으셔서 땅을 불화받으셔서 배추를 재배하셨대요. 가서도 한국 배추 무 키우셔서 김치 그래가지고 담그신 그 거예요? 농장에서 주인이 인정해줘가지고 네. 3,000평을 빌려줬어요. 아. 그래서 무, 배추, 쑥갓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독일 그 다 농사 지어놓고 나니 팔로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이제 한국인들에게. 한국일보 신문에다가 그거를 만들어 독일 그때 전화가 없으니까 독일 가정집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 버렸더만 네. 전체적인 그 한국 유럽 사람들이 다 배추 사러 오고 그랬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그렇구나. 어머니께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요. 옛날에 어머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국 광부가 이거 예. 배추를 이거 판다고 어. 어머니 한국 거를? 신문에서 나왔는데 어머니 어머. 한 번도 멀리 다녀온 적 있었어요. 아이고. 심지어 정말. 뭐 6.1자 선생님도 그 배추를 사드셨다고 아까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예. 저희 갈 때 66년 때는 배추도 양배추도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워크라우트라는 수고 났자는 그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게요. 73년 때 그때 이제 강군님들이 오셔가지고 김치도 팔고 배추도 팔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민석현 선생님 아주 예. 큰일 하셨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렇게 다 그 힘든 일을 하시지만 제일 힘든 거는 향수병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견뎠어요? 예. 노래방도 없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밤낮에 있었어요. 충분하세요. 울고 항상 불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졌을 약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사실 저희가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연애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런 게 좀 많이 옛날 기억이 영화. 나죠. 신병윤 선생님이 주말마다 차를 빌려서 이렇게 잘 놀러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주말 되면은 차 한 대에다가 친구 한 4-5 해가지고 전국을 방방곡곡 누볐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계시는데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계시는 곳이 많은 곳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언저리에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침 그때 친구 여동생이 독일에 와 있었어요. 간호사. 아, 그걸로 통해서 그걸로 자주 갔었지요. 네. 그러셨구나. 심지어 6.1자 선생님은 멋진 독일 청년에게 구애를 받으셨다고.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선생님. 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노트람 베스팔른 하겐이라는 도시에 스포트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할 때에 남편이 무릎 수술로 입원을 해서 그런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게 68년도에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 취향이 저도 청혼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모습인가 봐요. 네. 어머나. 예, 그래서 저 남편분도 남해 독일 마을에 함께 내려와 계시다가 지금은 독일과 한국을 오고 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시작이 또 2세, 3세들이 독일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겠죠. 네. 저희 공영방송 50년 특별기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한민족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남해 독일 마을에 내려와서 파독 60년을 맞이한 광부 간호요원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결국 가장 귀에 남는 건 사랑 네. 얘기네요. 어디에나 사랑은 꼽힌다 네.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맘때쯤 이제 초대 가수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곡으로 위로를 해드릴까 격려를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일도 사랑도 정말 직진하셨구나, 유턴 없으셨구나 싶어서 저희가 유턴하지만 박군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군 씨의 무대 유턴하지 마. 나에게로와 튕기지 말고 나에게로와 사랑하니까 나에게로와 뒤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가짜는 가라 가라 내가 진짜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만 사랑은 직진이니까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나에게로 와 뒤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가짜는 가라 가라 내가 진짜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만 사랑은 직진이니까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나에게로 와 뒤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나에게로 와 뒤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네, 박군 씨의 무대였습니다. 유턴하지마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남의 독일 마을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도전과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파독 광부 간호요원 여러분들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분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좀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냈던 그 젊음의 시간들 왜 기억해야만 하는지 그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파독광부 간호요원들이 이뤄낸 빛나는 성과들 그 첫 번째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이후에 기반이 전혀 없던 시절이라 뭔가 기반이 필요했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죠. 저는 광부 간호 요원들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독일 정부로부터의 차관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1억 5천만 마르크, 약 3,700만 달러의 차관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 흑자를 일으켰던 1977년도에 흑자 금액이 1,200만 달러였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광부 간호요원분들의 급여의 본국 송금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1964년도 최초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하게 된 차관 도입이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고 뿐만 아니라 십수년 동안 이분들이 본국으로 송금했던 급여의 90% 이상 또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나라 경제뿐이겠습니까? 이분들 가정 경제의 기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아요. 신병희 선생님도 그냥 급여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셨던 거죠. 예, 그 당시 용돈 쓸 거 조금 남겨놓고는 전부 다 고국에 딱 네, 다 아유, 보냈습니다. 우리 석숙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저도 첫 월급으로 그때는 마르크였습니다. 네. 750마르크를 받아서 네.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20마르크를 놔두고 730마르크는 다 한국으로 송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떡해요. 가정 경제의 기반이 되고 또 그쵸. 그것들이 모여 나라 경제의 기반이 맞습니다. 됐다는 다들 각 가정의 기둥들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뤄낸 기적은 한편으로는 또 노력이 아니었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성과 그 두 번째 이야기 저희가 또 찾아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땅 독일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아이고, 하셨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육일자 선생님 그게 늘 부담이자 자랑이자 뭐 그런 거였던 거죠.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저는 그때 맨 처음에 가서 독일 그 환자들이 물어보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네.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근데 한국에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일본 옆에 있다니까 그때가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 민석희 선생님도 그 유쾌하고 밝은 성격으로 우리나라 자랑 많이 하고 다니셨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자랑 많이 했죠. 네. 그래도 지금 해외에 있는 교포들나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럼요. 예, 사랑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다 우리들이 다 버려가 온 그 돈으로 저도 한 달에 월급 타면 5마르크 그 주머니에 있으면 그 다음 달 월급 탈 때 5마르크 그냥 주머니에 들어있어. 네. 그만큼 그러니까 아끼는 아예 거. 안 쓰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열심히 대로 또 독일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줬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그쵸. 이미지도 좋고 네. 또 한국인들이 또 열심히 외교관 역할을 해주셨다는 걸 지금 독일에 거주하시는 박경란 씨가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네, 저도 지금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가 사실 한독 수교 14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독일 간의 우호 협력에 가장 이바지하신 분들이 아마 파독 그 간호사 광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이 그 병원이나 광산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하셨을 때 저 많은 독일 분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정말 이분들 코리아 엔젤이었다고 네. 말씀하시고 또 이분들이 사실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시고 뭐 무용이랄지 음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한국을 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유 왜 네. 아니시겠어요. 또 특히나 2세 분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셨는지 그 각각의 사회 계층에서 활약을 하고 계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자녀들이 아주 잘 되셨다고. 네. 다리오 씨가 다행이에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 덕분에 독일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 교육을 계속 받아야죠. 사실. 네네. 네. 저희가 또 많이 더, 배웠죠, 사실.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소세지 관계도 맛있어. 좋아지는 거니까요. 아니 먹으러 오세요 한번.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파도 광부 여러분 또 간호요원 여러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셨을 텐데 백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전해 주시죠. 제가 2002년에 저희 첫 연구년을 독일로 가게 되었을 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들을 이끌고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진행을 도왔던 파란 눈을 한 독일 대학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순이었습니다. 네. 그 학생의 어머니는 간호요원으로 독일에 파견되셨었고 아버지는 독일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광부 간호요원 분들의 2세 3세가 독일과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왜 독일에 살게 되었고 내가 왜 한국에 있게 되었는지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에게 답을 해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후손들에게도요. 네.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60여 년 전에 그 젊은 대학 교수로서 이 파독 광부 사업을 하셨던 이제 구순이 지나신 저희 아버님께서 네. 평생 가지고 계신 단 하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고국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분들이 고국을 사랑하는 만큼 고국도 그분들에게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0년 전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또 다소 편안한 환경에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분들의 도전과 진취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분들에게 오늘 큰 위로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광부 간호요원들 또 함께 방청석을 채워주신 가족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